안녕하십니까, 김청원입니다. 우리 역사는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들이 이 자리에 쌓인 유물 상자들처럼 잊혀지고 가려져 있습니다. 역사출이 된 이처럼 우리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역사 속의 진실들을 밀폐된 상자 속에서 하나하나 꺼내 새롭게 밝혀보는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명성황후는 지금부터 꼭 100년 전 10월 8일 새벽에 시해됐습니다. 전시도 아닌 평화시에 제 나라 제 땅에서 살해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0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이 일이 일본인이 저지른 만행이었다고만 알고 있을 뿐 일본 정부가 직접 관련됐는지의 여부는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성황후에 대한 역사적 평가 역시 올바로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명성황후 시해 100주년을 맞아 비록 뒤늦었지만 이 사건을 재조명하고 있는 현장으로 나가봅니다. 네, 명성황후 시해 100주기를 맞아서 여러 가지 행사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뮤지컬 명성황후입니다. 여우사냥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대형 뮤지컬 명성황후에서는 그동안의 민비라는 칭호로 또 집안을 망하게 하는 암탉으로 교묘하게 격화되었던 명성황후를 새롭게 조명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설가 이문열 씨의 첫 희곡 명성황후가 뮤지컬로 각색이 되면서 여기에서 명성황후를 맡아서 열연을 하실 분은 바로 연극 배우 윤석하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우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명성황후도 그렇게 아름다우셨던 분이라면서요? 예, 사실은 명성황후는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미모와 무엇보다 미모뿐만이 아니라 그 미국 쪽에 다이 장군이라는 장군이 민비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조선의 잔다르크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일본인에 의해서 민비라는 우리의 훌륭한 왕비가 잘못 왜곡되어서 전해졌고, 만약에 이 작품을 통해서 제가 민비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성이었으며 왕비였으며 국모였으며 그리고 뛰어난 지혜를 갖춘 지엄이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다면 정말 무대에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관객들이 느끼고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기를 하시겠죠? 그렇죠. 명성황후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스스로 모면에서 버린 역사 속에서 우리의 참다운 가치와 또 다른 아름다움을 우리 관객들이 나눠 가질 수 있었으면,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살아가면서도 혹시 우리가 스스로 버리는 것은 없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뮤지컬 명성황후는 오는 11월 17일부터 예술의 전당 무대에 오릅니다. 이 무대에서 우리는 역사의 그늘 속에 묻힌 민비가 아닌 여걸 명성황후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일부에서나마 명성황후에 대한 평가가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명성황후의 얼굴조차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명성황후의 모습에 대한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명성황후의 모습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정설이 없습니다. 현재 알려져 있는 것은 석 장의 사진과 한 장의 그림뿐. 그러나 교과서에 실린 사진도 진짜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최근 소장파학자들은 평복 차림의 사진을 진본으로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으나 그건 역시 명쾌하게 검증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일제가 사건 직후 명성황후의 자료를 철저히 인멸했기 때문입니다. 명성황후 추모 사업회에서는 최근 명성황후의 영정을 제작해 문화체육부의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6개월에 걸친 작업 과정에서 왕후의 정확한 모습이 밝혀져 있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새 영정의 얼굴은 주로 평복 차림의 사진을 참고해서 그렸습니다. 심의를 통과하면 앞으로는 교과서에도 이 모습이 실리게 됩니다. 한편 얼마 전 일본의 풍속화보에서 명성황후의 사퍼가 새롭게 발견됐습니다. 고종 황제와 나란히 앉아있는 명성황후는 기존의 사진과는 다른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조선인의 모습보다는 마치 일본 여자처럼 그려진 채색화도 있습니다. 특히 시해 4개월 전의 신문에서는 명성황후를 꼭두각시를 조종하는 사람으로 풍자하고 있습니다. 명성황후를 내정에 간섭하는 암탉 정도로 비하시키던 당시의 일본 여론을 말해주는 그림입니다.
최근 입수된 명성황후의 사파는 왜곡되고 가려진 이 사건을 단적으로 상징합니다. 이제 명성황후가 비명에 숨진 지 꼭 100년. 아직 사건의 전모조차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 5일 명성황후의 생가에서는 그 원혼을 달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년 전에 숨진 명성황후의 원한을 푸는 해원굿이 경기도 여주의 명성황후 생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이미 4번째를 맞는 이 행사는 명성황후 신당굿 보존회에서 해마다 추모제의 성격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시의 100주기에 광복 50주년의 의미까지 더해져 홀령천도뿐 아니라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자는 뜻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내 몸은 산산이 부서지고 내 몸은 뼈 하나 없이 어제 회놈 손에 짓밟히고 짓밟혀서 어자체 하나 없이 바람에 흩날리듯 그렇게 달려갔대. 무슨 하나 부서지고 강박궁 건천궁 들어설 때 한이 된다. 수많은 대구여 애기들이 한이 쌓였구나. 한이 쌓였구나. 정신대로 끌려간 내 백성들 한이 지고 뻔히 지는구나. 이날 행사는 시해에 가담했던 공사관 직원들과 일본 낭인들의 화형식으로 결정을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해원 대제는 비명에 간 명성황후의 넋을 달래기 위해 해마다 시해일에 맞춰 베풀어질 예정입니다. 사실 명성황후의 원한은 시해됐다는 그 자체만이 아니라 시해 이후 오래도록 이 사건이 우리의 관심 밖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100년 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그 구체적인 움직임은 시해 하루 전인 10월 7일 저녁, 다시 말해 100년 전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각부터 진행됩니다. 시해 전야인 10월 7일 저녁 7시 무렵 당시 주한일본공사 미우라는 우치다 영사가 베푼 만찬에 참석한다. 그러나 그 시간 한쪽에서는 여우사냥이라 불린 왕후 시해 계획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미우라는 명성황후 시해를 조선인 훈련대와 대원군의 쿠데타로 위장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훈련대 해산 명령이 떨어져서 그 사일이 예정보다 이틀 앞당겨진 것이다. 8일 새벽 1시경 일본군은 대원군 관제를 습격하고 대원군을 강제로 끌어냈다. 그러나 대원군 동원에 2시간 이상이 지체돼서 왕후 시해는 6시경에 이루어지게 되고 현장이 사람들에게 목격되는 차질을 빚게 된다. 일본군의 움직임은 경복궁 근처에서 이미 새벽 2시경부터 감지되고 있었다. 사건 직후 영국 영사 힐리어가 본국에 보낸 보고서에 따르면 새벽 4시경 이미 광화문과 추성문, 춘생문 앞에는 일본 군대가 집합해 있었다. 북동문인 춘생문에는 강제 동원된 조선군 훈련대의 모습도 보였다. 당시 궁궐에 머물고 있던 러시아인 사바틴의 증언. 새벽 4시 조선군 장교가 나를 깨웠다. 무엇인가 이상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송문해가 문틈으로 보니 40~50명의 일본군이 총검으로 무장한 채 서 있었다. 왜 여기 있냐고 소리치자 그들은 일제히 담벼 아래 숨었다. 경비실로 돌아와 대책을 강구하던 중 5시경 총소리와 함께 문을 세차게 때리는 소리가 광화문에서 들려왔다. 군사고문인 다이가 약 300~400명의 군인들을 신무문으로 난 길에 배치하고 있던 중 거의 동시에 그쪽으로부터 총격이 가해져 왔다. 시대 군사들은 모두 흩어져 달아났고 나도 그 속에 떠밀려갔다. 최초 총성이 울린 것은 5시경이었다.
일본군들은 순식간에 들이닥쳐 왕과 왕비의 거처를 포위했다. 당시 궁궐 시위대 연대장 현흥택의 증언. 일본군은 왕과 왕비의 처소로 돌진해 포위했는데 그들이 나를 잡아 손을 등 뒤로 묶고 계속 폭행을 하면서 왕비의 소재를 추궁했다. 나를 고종의 방으로 끌고 가 고종의 앞에서까지 왕비가 거기 있다면 말하라고 강요했다. 왕비의 침전인 권력압도 삽시간에 장악됐다. 그 시각 왕후 시해 현장에 있었던 사바틴의 또 다른 증언. 모든 대문은 일본군 보초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고 곳곳에 제복 차림의 일본군 장교가 서 있었다. 마당 한켠에 약 40명의 조선군 훈련대 복장을 한 자들이 무기를 땅에 내려놓고 정렬해 있었으며 그 앞에는 양복을 입은 일본인이 손에 칼을 잡고 서 있었다. 마루는 20명 내지 25명가량의 양복을 입은 일본인들이 일본도로 무장한 채 청구하고 있었다. 방의 여인들이 머리채를 잡아 끌려 마당에 내동댕이 쳐지는 것을 본 것은 바로 이때였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날 조선군 훈련대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었다. 왕후의 침전을 샅샅이 뒤진 낭인들은 결국 침전에서 좀 떨어진 오코루에서 상궁 복장을 한 명성황후를 발견한다. 요가 여기 있다. 새벽 6시경 명성황후는 결국 일본 낭인의 칼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리고 증거인멸을 노린 그들의 손에 의해서 끝내 시신마저 불태워졌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인 이처럼 주한 일본 공사인 미우라의 지휘에 따라 일본 군대와 낭인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저질러졌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 그 흉악한 참변이 있었던 역사의 현장은 어떻게 남아있는지 김자영 아나운서가 나가봤습니다. 저는 지금 명성황후의 처소였던 경복궁 안의 옛 건청궁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일본인에 의해 시해된 명성황후의 시신은 바로 그 시해 현장에서 몇 발자국 떨어지지 않은 이 노곤으로 옮겨져 불태워졌습니다. 그 후 일본은 자신들의 만행이 두려웠던지 식민 통치 기간 중에 왕후의 처소를 헐고 그 자리에 현대식 건물을 지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역사의 현장에는 비석 하나만이 남아있을 뿐이고 조선왕조 국모의 권위를 상징했던 건청궁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대전환기의 왕비가 된 명성황후는 열강들의 다툼이 치열하던 격동의 소용돌이를 지나 바로 이 자리에 한 조각 귓뼈로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런 명성황후를 우리가 역사 속에서 오래도록 망국의 책임자로 비판해온 것과는 달리 그 당시 명성황후를 만나본 외국인들은 상반된 평가를 남기고 있습니다. 명성황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평가도 없지 않습니다. 명성황후가 그토록 목숨을 걸고 지켜내려야 했던 것이 나라와 민족이 아니라 봉건군주제의 왕권과 민씨 족벌이었다는 지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명성황후는 일본인에 의해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커다란 의문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왜 명성황후를 제거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당시의 국제정세와 그 안에서의 왕후의 역할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세기) 후반 문호 개방을 원하는 열강의 압력이 조선에 거세게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개항이 이루어지고
조선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계 시장에 편입됐습니다. 당시의 조선은 열강의 세력 다툼에 휘말려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던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 속에서 명성황후는 청나라를 이용해 일본의 조선 침략을 견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 요동반도와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자 청나라 대신 러시아가 일본의 견제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즉, 일본의 대륙 진출을 경계한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과 함께 일본에게 요동반도 반환을 요구했고, 이 삼국 간섭을 명성황후는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러시아와 싸울 형편이 못 되던 일본에겐 칠러 반일 정책의 명성황후가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은 이런 국제 정세 하에서 일어났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국장급의 일개 공사인 미우라가 단독으로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과연 그들의 말처럼 정말 이 일과 무관한 것일까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미우라 직전에 주한 공사였던 이노우에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미우라를 주한 공사로 추천한 장본인이며 일찍부터 대조선 정책을 주도해온, 말하자면 일본의 조선통이었습니다. 시해 사건을 전후한 이노우에의 행적을 추적해 봅니다. 삼국 간섭으로 조선 문제가 벽에 부딪히자 당시 주한 일본 공사였던 이노우에는 조선 정책을 본국과 협의하기 위해 6월 초 급거 귀국한다. 그는 기증금 300만 eng을 미끼로 명성황후를 매수해서 조선의 칠러 정책을 맡겠다고 일본 정부에 제의했다. 그러면서 만약 후임 공사를 임명할 경우 왕화의 교제에 능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자격 요건을 제시한다. 그런 이노우에가 바로 그 며칠 후 미우라를 후임 공사로 추천했다. 육군 중장 출신으로 외교의 문외한이었던 미우라의 추천.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 미우라라는 자는 일 처리 방식이 되게 저돌적이고 아주 대외 강경적 입장에서 일을 처리한 사람인데 곧 그 무단적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무단파인 그 미우라가 조선공사에 부임했다는 것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그 해결의 그 단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 얘기는 일본 정부는 미우라를 조선공사에 임명시킴으로 인해 가지고서 조선 문제를 무단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 무단적이라는 말 속에는 곧 그 명성황후 그 암살 문제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우라는 대조선 정책이 결정되지 않았음을 내세우며 주한 공사직을 번복한다. 이에 이노우에는 지금 곤란하다고 하면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다면서 그의 공사직 수락을 촉구했다. 그렇다면 처리해야 할 일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 시해 사건이 있기 37일 전인 9월 1일 마침내 미우라가 서울로 부임했다. 부임 시그는 참모로 시바시로 등 3명의 낭인들을 대동했고 이미 서울에도 많은 낭인들이 집결해 있었다. 그 당시 낭인들 사이에는 지금 동아시아를 구하고 조선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민비 제거밖에 없다. 민비를 죽여라는 말이 떠돌고 있는 상황이었다. 미우라가 부임한 후에도 이노우에는 17일 동안 공관에 함께 머물렀다. 전현직 공사가 함께 주무자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 이들은 17일간 함께 무엇을 했을까? (9월 20일경) 시해 계획은 구체화된다. 이때쯤 미우라는 한성신보 사장인 아다치 겐조에게 여우 사냥에 필요한 젊은이를 몇 명이나 모을 수 있는지 묻고 있다. 10월 2일 전후 거사일이 10일로 결정되고 시바시로의 자문화에 각 책임자에게 행동 지침이 시달됐다. 사건 은폐를 위해서 대원군과 조선군 훈련대를 이용하되 모든 것은 일본 군대와 낭인, 순사들이 주축인 치밀한 계획이었다. 이노우에가 떠난 지 17일 뒤인 10월 8일 새벽, 명성황후는 시해된다. 이노우에는 17일 뒤에 일어날 이 일을 과연 몰랐을까? 사건 직후
외국 언론은 이 사건의 주범을 적시하고 있다. 그중 노스차이나 헤럴드는 미우라를 이노우에의 희생양으로, 그리고 배후에 숨은 진짜 주모자로는 이노우에를 지목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 여론에 밀린 일본 정부는 시해 관련자 47명을 본국으로 소환해서 재판에 회부했다. 그러나 서둘러 재판을 종결하고 시해범들을 전원 방면하고 말았다. 증거 불충분이 그 이유였다. 미우라가 석방돼 동경에 도착했을 때 천황은 특사를 보내 그 노고를 지하기까지 했다. 그 후 시해 가담자들은 스스로 지사인양 행동했고 실제로 정치적 출세 가도를 달리기도 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일본 정부는 이 사건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시해 당사자들과 일본 정부 사이에는 사전에 어떤 교감이 있었으리라는 의심은 지우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개입됐는지의 여부를 실증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진상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라는 저서를 낸 한양대 최문영 교수 연결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도 일본은 저돌적인 미우라가 낭인들을 시켜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낭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흔히들 이 사람들을 폭력배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결코 폭력배가 아닙니다. 일본의 대륙 진출을 선도한 우익단체의 멤버들입니다. 이를테면 시바시로 같은 사람은 하버드에서 경제학을 공부했고 내중에 펜실바니아 대학에서도 또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호리우치 구마이치 같은 사람은 동경제대 법학부 출신입니다. 그 낭인동원의 총책임을 맡았던 아다치 겐조 같은 사람은 내무 대신까지 지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깡패가 아니라는 것은 입증이 됩니다. 사실 이 사건의 정황을 보면은 미우라를 앞세워서 이노우에가 주모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해야 좋습니까? 사실 당시로서 조선 문제는 일본의 최대 국익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를 군인 출신의 일개 공사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는 결코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노우에가 처리했다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이노우에는 강화도 수호조약 때부터 부사로서 조선 문제를 다룬 베테랑입니다. 동시에 그는 내상, 외상, 재무상을 두루 거치고 청일전쟁 때는 전시경제를 통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로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로라는 것은 나이가 많아서 원로가 아닙니다. 천황의 기능까지를 대행하는 사람입니다. 야마가다나 이토와 더불어 최고 권력층의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도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와타나베 히로모토라고 하는 한때 이토를 보좌했던 사람은 이노우에를 가리켜서 조선 문제에 관한 한 이노우에는 백지 위임장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미우라는 이노우에의 정책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노우에가 동경에 체류하는 24일간의 일본의 정책은 왕비 회유로부터 제고로 정책이 바뀐 겁니다. 이노우에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던 원로급이었고 또 낭인들도 폭력배가 아닌 지식층이었다면 이 사건의 진상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개입했다는 구체적인 물증, 1차적인 사료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1차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보다 치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1차 자료는 영원히 구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사건 은폐와 조작을 했다는 증거는 일본의 외교 문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파원을 매수했다는 기록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놓고 그들은 대원군과 훈련대가 주모했다고 오히려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해명하느라고 급급하다 보니 우리의 가시권 내에서 보이는 미우라 주모설을 내세우게 됩니다. 미우라 주모설을 내세우며 그의 저돌적인 성격과 자질 부족을 강조하다 보니 이 사건은 미우라 개인 차원의 것으로 낙착되고 마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쑥 빠지고 맙니다. 일본의 이 간교한 유도에서부터 우리는 이젠 벗어나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일본 정부의 개입을 이렇게 입증하기 어려운 것은 사건 직후 이미 일본 측에 의해 그 증거와 자료들이 모두 인멸되거나 조작, 왜곡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설사 미우라가 단독으로 저질렀다 해도 그가 한나라의 공사인 이상 일본 정부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추적해 본 것을 토대로 해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훈련대가 해산되면 우리 거사의 거들을 이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각자 맡은 임무는 변동이 없다. 난 7시부터 우치다 영사가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한다. 어릴 적 우리가 어른들로부터 들어온 명성황후는 얼굴이 검고 얽었으며 사치가 심한 몹쓸 여자였습니다. 거기에다 암탉이 울어서 조선이 망했다는 비난도 따라다녔습니다. 그것은 아마 식민 통치 기간을 거치며 일제가 만들어 놓은 잘못된 사관 때문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제 그 명성황후가 시해된 지 꼭 10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열강의 이해다툼 속에서 빚어졌던 이 추악한 범죄는 진상이 왜곡된 채 역사의 그늘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다면, 그리고 명성황후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사건은 계속 잘못된 모습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광복 50주년, 이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 작업은 한일 간의 과거 문제를 청산하고 여전히 우리 의식 속에 남아있는 식민 잔재를 벗어버리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